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그리고 현재 오디오 클립으로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 팟빵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TV 12월 9일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세계 최고의 기업은 나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이제 주가가 1,175달러, 그리고 이제 3조를 향해서 3조 달러를 향해서, 와, 대단합니다. 3조 달러. 나라지. 회사 하나가 나라인데 이게 지금 세상이 달라진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무리 뛰어난 회사도 로컬, 즉 지역이라는 한계 속에서 있었는데요. 지금은 세계 패권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기업을 통해서 지배한다. 그러니까 소프트한 지배인 거죠. 그래서 게다가 진영도 두 개야. 미국에서 안드로이드하고 iOS로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의 개방형 시스템이 자동차 세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면서 이제 자동차 생태계까지 다 먹고 그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핸드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시장이고 큰 시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의 자동차 세계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또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응해서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죠. 최근에 가열차게 이루어지던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자 지준율을 인하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1분기에도 한 번 더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다. 이번에도 한 220조 원을 돈을 푸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한 번 더 풀면 또 풀겠다는 것이고요. 굉장히 큰 양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중국이 이번에 긴축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2008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2008년도 리만 사태로 깜짝 놀란 중국이 4조 위안의 돈을 풉니다. 어마무시한 돈을 푸는 거예요. 자, 얼마예요? 현재 돈으로 따지면 거의 800조 원 가까운 돈을, 700조 원대의 돈을 푸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홍수처럼 늘어나니까 모든 쪽에서 버블이 일어났죠. 그래서 부동산 버블도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긴축을 하던 중국이 드디어 성장률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완화하고 그 옛날에 들었던 가전 하향과 비슷한 정책을 이제 시행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종종 있었는데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이번처럼 지준율을 전격적으로 인하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달려드는 중국이 어느 정도의 가전 하향을 하게 될지, 어느 규모의 하향하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요. 만약에 규모가 크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다. 왜? 2008년도 이후에 죽었던 산업들이 벌떡 부활했죠. 한국에서. 그걸 우리가 어떤 장세라고 불렀어요? 차화정 장세. 자동차, 정유, 화학 장세다 하면서 난리가 났죠. 중국에서 장사를 잘하는. 그리고 또 한번 면세점이라든가 그리고 화장품, 거기서도 한 번 더 랠리를 뽑았죠.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랠리를 뽑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때와는 환경이 상당히 다른데요.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미 다 내수에 충만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과거만큼 먹을 것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큰 면세점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화학업체들도 과거와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증설을 해서 자체적인 수요를 다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상황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과연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인데, 중국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생산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한하고 있는 만큼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이 공급 부족이 될 거예요, 세계에서. 근데 그 공급 부족을 메꿔줄 수 있는 영업을 영위하는 업종과 회사들은 상당히 좋아지겠죠.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에 많습니다.
자, 한국에 과연 기회가 올까요? 한번 잘 봐야 되는 상황인데, 왜 오늘 계속 애플이 올타임 하이를 기록한 이 상황에서 왜 지금 중국 얘기를 많이 하느냐? 중국 위안화가 올해 중 최고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돈을 풀면 보통 통화는 약세이죠. 그런데 아니에요. 중국 위안화는 최고 강세를 나타내면서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졌던 6.35가 깨지면서 6.34로 위안화가 환율이 떨어졌다. 즉 환율이 강세가 되었다. 강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들이 과연 앞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요. 자, 오늘 PNB제의 판때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흐름이 갔는지 한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펴서 애플하고 빅테크들 어떻게 올랐는지 자 보시면 애플이 2.28%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술주의 주요한 회사인 테슬라도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 근데 워낙 저 테슬라를 보면 항상 걱정되는 게 테슬라 주주들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정말 잘하죠. 그런데 그러면 자기 주식을 저점에 팔을까, 고점에 팔을까, 중점에 팔을까? 말을 못하겠네. 저점에는 안 팔 것 같아요. 저점에는 안 팔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죠. 아직도 꽤 남았죠. 오를 때마다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를 때마다 물량이 나오니까 그게 상방을 막는, 그걸 일컬어 우리가 이제 영어로 오버행 이슈가 있다. 오버행이 아직 상당히 남아있는 게 그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 주식들은 오늘 어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어요. 반도체 주식은 뭐 엔비디아, 인텔, 이런 회사들이 모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소폭 좀 밀리는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오른 양을 기억을 한다면 그렇게 크게 떨어진 건 아니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지금 특이한 점은 역시 오미크론이 뭐 중증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는 얘기에 이어서 또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부스터샷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여행 관련주들이 또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엄청나게 빠지던 펠로톤이 9.8%의 큰 반등을 하는데 성공하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NXP가 좀 떨어졌어요. 4.5% 많이 떨어졌는데 요거는 자동차 반도체 많이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 공급 쇼티지가 좀 해소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대목에서는. 그래서 그렇다면 자동차 주식도 향후에 잘 보셔야 됐다. 왜냐하면 지금 출고 지연된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출고 지연된 부분들이 한꺼번에 터져서 나오게 될 경우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 향상이 내년에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 하는 그냥 뭐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위험 자산이 오미크론 약화로 인해서,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해서 안심을 하면서 훨씬 더 위험 자산 선호가 커졌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정확한 이유들은 잘 안 나오는데 달러 강세가 워낙 강해서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약 0.4% 정도 상당히 큰 폭으로 달러가 약세가 됐습니다. 그 이면에는 역시나 유로가 올랐죠. 유로가 0.7%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줬어요. 달러 대비로는. 근데 뭐 그것도 그건데 위안화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6.35는 안 깰 것이다. 웬만해서 올해 안에는.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지준율 1하니까 논리적으로는 돈을 풀었으니까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게 맞아. 근데 그동안의 그 수출입 동향이라든가 이런 등등등을 보면 그렇게 뭐 위안화 강세가 아닐 것 같은데 오늘 6.35를 깨고 내려가면서 6.346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 조만간에 이제 나타나야 될 소비자 물가, 공급자 물가 지수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는 좀 떨어질 거로 봐요. 지난번에 얼마였습니까? 13%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근데 이것들은 조금 떨어지면서
10%나 11% 정도 그 사이 정도를 찍지 않겠는가 하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물가가 피크를 찍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중국에서는 그것이 금리 인상을 촉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물가가 안정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지준율은 더 풀 수 있다. 뭐 골드만삭스는 내년 1분기에 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의 양이 지난번에 엊그저께 나왔습니다만 수출입의 금액 기준으로는 역시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거 아니냐라고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러나 어쨌든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 얘네가 막지만 않는다면 위안화 강세로 더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미국 시장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오늘까지는 뭐 올타임 하이도 나오고 되게 좋았습니다만 자, 내일 CPI가 나옵니다. CPI가 나오게 되는데요. CPI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 CPI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미국의 지금 CPI 예상을 얼마 하냐면요. 지난번에 6.2% 나왔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6.7 얘기가 나와요. 뭐 6.7? 정말? 근데 그러고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저렇게 연준이 급하게 테이퍼링을 2배 속도로 올려야 되고 금리 인상의 여지를 둘 것처럼 행동을 하냐면 6.2가 피크고 그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들을 보여줬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올라간다면 당연히 그런 행동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예,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가 상당히 그 고공행진을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충분히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자 물가를 보면 다들 인플레이션을 봅니다. 인플레이션을 그 금리 인상을 보게 됩니다. 금리 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긴 받겠죠. 당연히 받을 겁니다. 그러나 물가 인상에 의한 금리 인상의 가시성,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그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상황 자체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로 금리를 올리는 행동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 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시장에서 2002년 이후 2004년, 5년, 6년 엄청나게 급하게 금리를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버블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9.11 테러 이후에 그린스펀 푸시라고 다닙니다. 너무 많은 돈을 너무 낮은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금리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버블로 가는데 버블행 열차가 가속도가 붙으니까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달린 거예요. 금리를 올리는 게 브레이크인데 경기 과열에 대한 계속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못지않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상정하는 것은 굉장히 유효한 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정해놔야 돼요.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이야기가 회자가 많이 되면 시장은 한번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어제도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채권이 너무 자기 혼자 생각에 과도하게 달렸다. 옆에서 보니까 뻔히 보인다. 이건 과하다. 떨어질 것 같다. 떨어졌습니다. 10년물 1.525%로 떨어졌고 2년물은 0.7%까지 올랐다가요. 0.6885%입니다. 그래서 그 좁혀졌던 10년물과 2년물의 장단기 금리 차는 다시 조금 벌어졌습니다. 물론 얼마 전보다는 줄어든 상태이고요. 30년물도 1.894%로 금리가 오르면서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는 이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CPI가 높게 나오면 채권 금리 더 못 견딜 겁니다. 채권은 더 많이 떨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 이상으로 10년물 금리가 가는 게 정상적이 아닐까 보여지고요. 올해 안에는 1.5에서 1.70 사이 어디 즈음으로 자리 잡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CPI가 정말로 말 그대로 예상대로 6.2가 아니라 6.5, 6.7이 나와버리면 금리 시장은 조금 패닉 한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단기 패닉?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단기 패닉이 온다는 금리가 더 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때는 오히려 주식시장, 채권시장 모두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보여지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쉽게 생각해 상식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완성은 임금 인상에서 이루어지죠. 임금 인상이 계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노동부에서 JOLTS 구인 이직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10월 채용 공고가 1,1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이 호응을 한다면 좋은 직장, 나쁜 직장 상관없이 그냥 다 그냥 취직을 한다면 1,1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월비 43만 건이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10월에 이직을 위한 자발적 퇴직은 420만 건인데 요거는 그전보다는 20만 건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자발적 퇴직 비율은 2.8%로 전월보다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고용이 많잖아요. 고용을 하고자 하는 구인 욕구가 많잖아요. 구인 욕구가 많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어제 저 아주 재미난 시간 가졌는데 우리 동강 강민우 군 단태 김동주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최근에 뭐 하던 얘기 중에 개발자 몸값이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한 5년 전, 3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 올랐다. 근데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는 거, 임금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인이 많으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 속도가 지난번 며칠 전에도 그 데이터 나왔었잖아요. 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뭐 10몇 프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이 부분은 연준이 막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연준의 태도에 대해서 일단 뻥칸 날릴 거야. 우리 금리 인상 한다니까? 까불지 마. 금리 인상 할 거야. 니네 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금리 인상 행동은 되게 늦게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입으로 뻥칸은 많이 쳐놓고 실제는 뭐 2번 할 거 1번 하던가 아니면 1번 할 거 좀 늦게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이 중국에 대해서 블랙록이 앞으로 투자 세계에서 세 가지를 더 자세히 보자라는 얘기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을 대비해야 하고 중국을 주시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 문제는 지금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거란 얘기예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속될 거란 얘기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잘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성장률을 중국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얘기죠. 저희 증시각도기에서도 블랙록 아닌 증시각도기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할 건데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지속가능한 환경 문제는 지금의 이야기. 이거는 미국, 중국 모두 공이 모든 산업활동을 바꿀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린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되어지죠. 그린 인플레이션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는 건 좀 웃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진짜 그린 인플레이션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현장에서 오신 분이 일주일 동안 공장 가동할 수 있는 전기를 4일만 공급한다 라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디죠? 중신인가? 거기서도 발표를 했죠.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는 산업은 환경 문제를 덜 시키는 효율적 시스템을 가진 회사로 점차 이동해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공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회사는 안 된다라는 톤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고 환경 부담을 많이 일으키는 철강, 유리 뭐 이런 등등등의 회사에 대해서는 가동률을 좀 낮추려고 하는 행동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그린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으로 가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경아 애널이 중국 발개위가 8일 저녁에 농촌 가계 소비 촉진을 위해 가구 인테리어 하향 정책과 새로운 자동차 하향 정책을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있었던 기차 하향, 가전 하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가형 상품들이 붐업을 할 거고요. 김경아 애널이 생각한 것처럼 중국에서의 전기차 대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내년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때는 차화정이 좋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디가 좋을지 한국시장하고도 분명히 이건 나쁜 뉴스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무려 1.5% 150bp 금리를 기준금리 인상해서 기준금리가 9.2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대응을 위해서 150bp를 이번에 2번 연속 올렸고요. 역대 20년의 최고폭으로, 그 다음에 2022년 2월에도 같은 폭의 추가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